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정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의 계좌에 2,524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자는 매일 복리로 붙습니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시나요? 안타깝게도 이건 가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실제로 떨어진 고지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혹은 숨만 쉬고 있어도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의 1 인당 성적표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는 앉은 자리에서 1억 원의 빚을 안고 인생을 시작하는 셈이죠. 작년 한 해에만 나랏빚은 130조 원이 불어났고 전체 국가 채무는 무려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300조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나요? 1초에 100만 원씩 쉼 없이 써도 42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뉴스에서는 그저 숫자로만 떠드니 내 주머니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 빚은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돈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우유, 한 팩에 붙는 부가세,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는 소득세, 그리고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작은 아파트의 상속세로 메꿔야 할 구멍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하나만큼은 세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럭처럼 빚의 내리막길을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자산의 가치는 이 국가부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빚을 갚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실질적인 재산은 가만히 앉아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300조라는 암초가 여러분의 노후라는 배 밑바닥을 이미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경제 지표를 넘어 여러분의 저녁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라는 거대 가계부가 2년 연속으로 처참하게 써 내려간 적자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 소름 돋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가계부를 쓰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번 달에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든 다음 달에 메꿔야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가계부는 지금 2년 연속으로 무려 100조 원이 넘는 구멍이 났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1년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총수입보다 지출이 104조 2천억 원이나 더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조금 더 썼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매달 400만 원씩 카드를 긁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정부는 내수가 안 좋고 미국발 통상 환경이 급변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합니다. 즉,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빚을 내서라도 불을 끄겠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 적자 100조라는 숫자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적자는 곧바로 국가 채무, 즉 나랏빚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나랏빚이 1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배경에는 바로 이 처참한 가계부 성적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내는 세금이 날아 곳간을 채우는 주수 입원인데 그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쪼그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6년째 적자 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국가의 재정 관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계시는데 왜 나랏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할까요? 정부는 미래 산업을 위해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할 때는 써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더 크게 벌어오겠다는 계산이죠. 듣기에는 그럴듯한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카드값은 쌓여가는데 나중에 대박 터질 주식만 믿고 대출을 계속 받는 가장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위험천만한 도박의 대가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나랏빚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의 파이는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부가 핑계로 내세운 대외 충격이라는 베일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은 무엇인지 그 속내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외부 탓을 합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서 내수가 침체되어서 혹은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쳐서 어쩔 수 없이 나라 돈을 풀었다고 말이죠. 비바람이 몰아치니 일단 지붕 고칠 돈을 빌려다가 집안에 난로를 잔뜩 피운 격입니다. 당장은 따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난로를 떼기 위해 빌린 기름값, 즉 국가 채무의 이자는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에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인 100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재정의 체력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빚이 늘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라는 괴물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가계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한 기초연금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으로, 혹은 무너진 지방의 인프라를 세우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앉은 자리에서 채권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내 세금 고지서의 숫자는 매년 올라가는데 정작 내가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는 왜 자꾸 팍팍해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하지만 그 적극적인 지출의 상당 부분은 결국 빚을 돌려막는 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적자의 굴레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정부는 과감하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기록을 보면 아끼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펑펑 써버린 예산의 뒷감당은 오로지 숫자로만 남겨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은 5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개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 구멍 사이로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과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재정의 최후 저지선이라 불리는지 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 이제 그 마지노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채무 비율은 49%를 기록하며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부는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보다 줄었다며 자찬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6년째 적자 비율이 3%를 넘나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개 생긴 작은 균열을 보고도 아직 물이 넘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국가 채무가 GDP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건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이 고스란히 빚으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 관리의 고삐가 헐거워졌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썼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그 과감한 지출의 대가는 신용이라는 이름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돈이 마르면 금리는 치솟고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납니다. 50%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안전한 우등생에서 위험한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이 경고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누려온 평범한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가 가계부에 구멍이 뚫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당장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취약계층입니다. 정부가 아낄 때는 지출 구조를 통해 아끼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복지 예산이나 민생 지원금이 삭감될 때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재정의 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성적표 속에서 유독 혼자만 눈부신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 국가는 비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노후를 책임질 연금 주머니만큼은 빵빵해졌다는 기묘한 소식입니다. 나라 살림은 100조 원 적자인데 우리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기적 같은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무려 18.8%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죠. 덕분에 연금 자산은 244조 원이나 불어났고 국가 전체 자산도 36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라비 1300조가 문제라더니 연금이 이렇게 잘 벌어주면 해결된 것 아니냐라고 안심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 화려한 수익률이 과연 우리 노후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분석가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숫자는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자, 국민연금이 벌어들인 244조 원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이건 국가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월급이 아니라 시장의 운에 맡겨진 투자 수익일 뿐입니다. 반면 국가 채무 1300조 원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나가는 확정된 빚입니다. 나라 국가는 매달 100조씩 구멍이 나는데 연금 주머니만 일시적으로 빵빵해졌다고 해서 국가 재정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 막대한 연금 수익을 보고 아직 여유가 있네라며 재정개혁의 고삐를 늦추거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연금 기금에 손을 뻗으려 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익률 18.8%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수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짊어진 1300조의 빚은 단일 원도 줄어들지 않고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연금이 잘 벌었으니 내 노후는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장밋빛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화려한 수익률 뒤에 가려진 진짜 위협, 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진짜 빚의 실체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1300조에 집중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훨씬 더 거대한 괴물이 있습니다. 그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채무 1300조 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수면 아래 숨겨진 국가 부채라는 거대 괴물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86조 원이 늘어나며 총 2772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죠. 1300조와 2772조, 이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게 나중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 같은 잠재적 빚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결국 국가가 미래에 반드시 지불해야 할 확정된 채무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역대급 수익을 냈다고 자랑해도 이 2700조가 넘는 부채 앞에서는 조족지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불과 1년 사이에 186조 원이나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신용카드를 미리 빌려다가 오늘치 민생 안정과 산업 지원에 긁고 있는 이 위험한 게임, 여러분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채의 속도가 자산의 성장 속도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금을 폭발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받을 연금과 복지 혜택을 깎는 것이죠. 이미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아낄 곳은 아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아끼는 곳이 과연 어디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빚보다 보이지 않는 빚이 더 무거운 법입니다. 2772조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 거대한 세금 청구서와 같습니다. 이 청구서가 발행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믿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법칙은 냉혹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으며 오늘 우리가 누린 풍요의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돌아옵니다. 그 희생양이 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가 부채의 늪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실질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늪에서 내 노후라는 보트를 안전하게 띄우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2772조 원이라는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장 먼저 배 밖으로 던져지는 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복지와 연금입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를 조정하겠다고 공언한 순간
이미 여러분의 노후 안전망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것은 정치인의 활동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기초연금의 상승폭이고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각자 도생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자산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대한민국 5070 세대의 자산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통계는 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려 금리가 치솟으면 가장 먼저 얼어붙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병원비가 급한데 집이 안 팔려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채권이나 예금, 혹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막아줄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분산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십시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수록 여러분이 통장에 넣어둔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내 노후 자금을 지켜낼 방어막을 세우셨습니까? 국가라는 울타리가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면 이제 스스로 구명보트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거창한 재테크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국가의 부채가 내 노후 수령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단 5분만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생존은 시작됩니다. 1300조라는 거대한 숫자가 던지는 마지막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1300조라는 거대한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는 명확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여력이 없다는 고백이죠.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나라를 믿어온 여러분에게 이 말은 무책임하고 화가 나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가로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차갑지만 진실합니다. 억울함에 머물러 있기엔 여러분의 노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국가의 가계부가 엉망이라도 내 집 가계부만큼은 단단하게 고쳐매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대안을 찾는 사람만이 거센 부채의 파도 속에서도 평온한 은퇴 생활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열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접속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나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1300조라는 숫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곧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남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라며 안일하게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위기의 실체를 보셨고 대비를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제전략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숫자에 가려진 진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만 이 고민을 안고 계시지 말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경고를 공유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방관하는 자에게 위기는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국가의 성적표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